오슬로의 겨울밤이었습니다. 거실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틀어놓았는데도 제 발끝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두꺼운 양털 양말을 2겹이나 신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북유럽의 혹독한 추위를 설계로 이겨온 건축가입니다. 영하 30도의 바람 속에서도 사람이 따뜻하게 살 집을 짓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난방비 고지서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지난달의 3배, 숫자가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저는 분명 최고의 설계로 지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단열 성능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시렸고 돈은 새어나갔습니다. 천장 가까이는 후끈한데 정작 사람이 발에 딛는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만 떠오르니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난방은 세상에 없다고. 라디에이터가 인류가 도달한 난방의 끝이라고. 30년 경력이 제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후배가 휴대폰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어느 가족이 맨발로,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로 따뜻한 방바닥에 둘러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방 안의 사람들은 봄날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난방기가 어디 있냐고. 후배가 답했습니다. 없다고. 바닥 자체가 따뜻한 거라고. 1000년 전 가난한 백성도 이렇게 겨울을 났던 나라가 있다고. 1000년 전.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조상들이 동굴에 가까운 웅집에서 떨던 시절 누군가는 이미 방바닥 전체를 데우며 겨울을 났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 바닥난방 시장은 76억 달러 규모로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의 본고장인 독일도, 덴마크도, 스위스도 이제 새 집을 지으면 바닥을 데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1000년 전 한 가난한 나라의 방바닥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30년을 난방만 설계한 베테랑이 왜 그것을 단 한 번도 몰랐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찾아 머나먼 동쪽 끝나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제 신념 전부를 뒤집어 놓을 줄은 그 순간까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라르스 비에른달입니다. 오슬로에서 친환경 건축 설계 사무소의 수석 건축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 인증 심사만 20년. 북유럽의 추위와 싸워온 세월은 30년이 넘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제가 설계한 건물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트롬스의 도서관, 베르겐의 병원, 그리고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핀마르크 고원의 연구소까지. 그 모든 건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얼어 죽지 않도록 제가 직접 난방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핀마르크 고원의 연구소는 특히 자랑거리였습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 35도로 떨어지는 그곳에서 안에 있는 연구원들은 반팔 차림으로 일했습니다. 준공식 날 의뢰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추위를 이긴 사람이라고.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자부심의 뿌리였습니다. 저는 추위를 압니다. 추위가 무엇인지, 추위가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 할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한겨울 바다에서 일하다 동상으로 손가락 2개를 잃으셨습니다. 어린 제가 그 뭉툭한 손을 만지며 물으면 할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추위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얼어붙게 만든다고. 그 말이 제 평생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추위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집을 짓겠다는 것. 그게 제가 건축가가 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디에이터를 신봉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도는 강철 라디에이터. 벽을 따라 줄지어선 그 묵직한 쇳덩어리들이야말로 인류가 추위를 정복한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공기를 데우고 그 공기를 순환시켜 방을 채우는 방식. 저는 그것을 30년 동안 깎고 다듬어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자부했습니다. 어느 방에 라디에이터를 몇 개 놓아야 하는지, 창문 아래에 둘 때와 벽 가운데 둘 때 공기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는 눈을 감고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건축계에서 제 이름은 곧 난방 효율의 보증수표였습니다. 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들의 기대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 신념은 단단했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다른 어떤 방식도 제 안으로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가끔 저를 두고 고집불통이라고 농담했습니다. 새로운 난방 기술을 누가 가져와도 저는 먼저 그 한계부터 따지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게 고집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세상에 정말로 새로운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은 옛 기술의 화장한 얼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다쳐갔습니다. 그 다짐이 곧 무너질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슬로 건축가협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저는 100명이 넘는 후배 건축가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제는 미래의 난방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난방은 공기를 빠르게 데우는 것이라고. 라디에이터의 대류 방식이 그 정점이라고. 제 강연은 늘 박수로 끝났습니다. 그날도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류는 이미 난방의 정답을 찾았다고. 남은 건 그것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일뿐이라고. 그때 청중석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강연 내내 맨 앞줄에서 제 말을 받아 적던 젊은 건축가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동양의 전통 난방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바닥을 데우는 방식 말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코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바닥을 데운다는 건 낭만적인 발상이라고. 추억은 될지 몰라도 과학은 아니라고. 열은 위로 올라가는 법인데 그 위로 올라갈 열을 굳이 아래에서부터 만든다는 건 비효율의 극치라고 말입니다. 강연장에 가벼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만족했습니다. 질문을 던진 젊은이는 버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한 명의 낭만주의자를 현실로 돌려세웠다고. 동양의 옛날 방식의 환상을 품는 젊은 건축가들을 저는 그동안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들은 늘 따뜻한 사진 한 장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정작 그 따뜻함을 숫자로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감성과 과학의 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강연이 끝나고 후배 잉그리드 솔베르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잉그리드는 저보다 15살이나 어린 후배지만 저는 그녀의 감각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녀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떤 방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바닥, 창호지를 바른 문,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한 가족. 모두 맨발이었습니다. 천밖으로는 흰 눈이 처마 끝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만으로 한겨울은 하여. 라디에이터도 없고 송풍구도 없어요. 저는 사진을 좀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가족의 표정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편안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껴입지도 않았고 어깨를 움츠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방 안에는 추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저는 사진을 흘끗 보고는 태블릿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잉그리드, 사진은 따뜻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따뜻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효율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바닥을 데우려면 엄청난 열량이 필요해. 그 열은 대부분 땅으로 새어나가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연력학을 잊었나? 잉그리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게 정말 비효율적이라면 왜 1000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전부 그 방식으로 살고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곧 익숙한 논리로 받아쳤습니다. 전통이라는 건 비효율적이어도 살아남는 거라고.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버리지 못한다고. 그게 바로 인간의 약점이라고 말입니다. 잉그리드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태블릿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선배님, 언젠가 직접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이 부끄러워지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부끄러워질 거라니. 30년을 난방만 파고든 제가 동양의 옛날 방식 따위에 부끄러워질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 저녁 동료들과 와인을 마시며 그 일을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우리 잉그리드가 동양의 신비에 빠졌다고. 다들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오슬로의 밤거리는 영하 18도였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걷는데 입김이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문득 아까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맨발로 앉아있던 사람들, 양말도 신지 않은 그 발들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운 날엔 별 생각이 다 드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잉그리드가 마지막에 한 말도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직접 보시면 부끄러워지실 거예요. 그 말투에는 저를 도발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한기가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라디에이터는 분명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위쪽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제가 평생을 바쳐 설계해온 그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신은 채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늘 천장에만 머물렀습니다. 사람은 바닥에서 사는데 말입니다. 발은 차갑고 머리는 더운 그 상태가 사실은 사람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학 논문에서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사람은 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라디에이터는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라디에이터의 한계가 아니라 그냥 난방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차가운 바닥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을 마룻바닥에 대보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종아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을 다시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사진 속 사람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맨발로 그렇게 웃고 있었을까? 그들의 발바닥에는 어떤 따뜻함이 닿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잉그리드가 보여준 그 한 장의 사진이 30년을 쌓아 올린 제 신념의 첫 번째 벽돌을 이미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제 발로 그 따뜻한 방바닥을 밟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2달 뒤 2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슬로 시청 회의실, 긴 원목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날은 제가 3년간 매달려온 프로젝트 오슬로 외곽의 대형 공공주택 단지에 대한 최종 에너지 효율 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600세대가 들어설 거대한 단지였습니다. 그곳에 들어올 사람들은 대부분 형편이 넉넉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공을 들였습니다. 보면을 수십 번 고쳤고 라디에이터 한 대의 위치까지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동의 난방을 라디에이터 기반으로 설계했습니다. 제 30년 노하우를 전부 쏟아부은 어쩌면 제 경력의 정점이 될 작품이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독일에서 온 에너지 평가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살장을 끼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통과는 당연하고 문제는 평가 등급이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의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가 한 페이지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에른달 씨,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단지의 난방 효율 등급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달이라니. 제가 설계한 건물이 기준에 미달이라는 말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심사위원장이 보고서를 제 쪽으로 돌려밀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새로 강화된 유럽 에너지 효율 기준이었습니다.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같은 온도를 얼마나 적은 에너지로 유지하는가, 그 효율의 기준선이 작년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라디에이터 방식은 공기를 데우는데 데워진 공기는 곧장 천장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바닥 높이의 온도를 맞추려면 방 전체를 필요 이상으로 뜨겁게 데워야 한다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에너지가 새 기준을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 가지를 더 짚었습니다. 600세대 전체로 따지면 해마다 버려지는 에너지가 작은 마을 하나가 1년 동안 쓰는 양과 맞먹는다고.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컵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세게 컵을 쥐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평소라면 10가지 논리가 줄지어 떠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입을 열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심사위원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가 한때 가르쳤던 후배도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귓불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짚은 숫자들은 제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을 정면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우는 데는 빠르지만 그 따뜻함을 사람의 발밑에 머물게 하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저는 그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30년 동안 그것을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받아들이고 못 본 척 해왔을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섰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벽에 한 손을 짚고서야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600세대의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제 명성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 책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잉그리드가 커피 2잔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제가 심사 결과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기도 전에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 문제, 라디에이터를 더 좋은 라디에이터로 바꾼다고 풀리지 않아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해요. 저는 식어가는 커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2달 전 그 사진. 맨발의 가족. 따뜻한 바다. 잉그리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보세요. 직접 보고 직접 밟아보세요. 거기엔 우리가 종이 위 숫자로만 토론하던 그 방식이 천년째 사람들의 일상으로 살아있어요.
제가 자료를 100장 보여드리는 것보다 선배님이 그 방바닥에 발을 한번 대보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다녀왔어요. 그 방에 발을 들인 순간 제가 학교에서 배운 남방의 정의가 통째로 흔들렸어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그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화내실 줄 알면서도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자존심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30년 베테랑이 동양의 옛날 방식을 배우러 비행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일종의 항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뭐라고 할지도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 밑에서 다른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더 나은 방식이 있다면 그걸 외면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저는 평생 후배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좋은 건축가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책상 앞에서 추측만 하는 사람은 건축가가 아니라고.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채로 동양의 남방을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추위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추위를 이기는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건 건축가로서 직무를 저버리는 일이 아닐까. 저는 결국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그리드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가면 되나? 제가 물었습니다. 잉그리드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옥을 복원하는 대목수 한 분과 연락이 닿아 있다고 했습니다. 김태경이라는 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구두를 놓아온 장인이라고. 그분이 직접 복원한 한옥에서 진짜 온도를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두꺼운 패딩과 방 하나를 챙기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노르웨이만큼 춥지는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 따뜻하다는 방바닥이 정말 이 방한 장비들을 무력하게 만들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짐가방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아, 가서 직접 확인하자. 만약 그게 그냥 낭만적인 전통일 뿐이라면 잉그리드에게 똑똑히 증명해 보이겠다고. 12시간이 넘는 비행 내내 저는 잉그리드가 챙겨준 한국 난방에 관한 자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온돌이라는 단어, 구들이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열이 방바닥 아래를 지나며 돌을 데우고 불이 꺼진 뒤에도 그 돌이 밤새 따뜻함을 내뿜는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원리를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불이 꺼졌는데 어떻게 아침까지 따뜻하다는 말인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한 손으로 여권을, 다른 손으로 짐가방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무언가를 배우러 온 학생의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랬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김태경 장인의 제자라는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저를 차에 태우고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점점 산이 깊어지는 길을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은 제가 알던 어떤 나라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산자락 사이로 기와지붕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그 지붕들 아래에 천년을 이어온 따뜻함의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라는 그 젊은이는 운전하는 내내 별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번 백미러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방에 도착하시면 신발부터 벗으셔야 해요. 한국에서는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그 사소한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쩌면 그 방에서는 발바닥으로 무언가를 느껴야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차가 산길로 접어들 무렵 저는 창에 머리를 기대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30년의 신념을 확인하러 가는 길인지 아니면 그 신념을 묻으러 가는 길인지 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답을 마주하기까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안동 외곽의 깊은 산자락이었습니다.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 단정한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경 장인이 직접 복원했다는 한옥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한국의 겨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패딩깃을 끌어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마당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작업복 차림에 거친 손, 깊게 펜주름. 첫눈에 평생을 손으로 일해온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굵고 마디가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돌을 나르고 흙을 만진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는 순간 동상으로 손가락을 잃은 제 할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한 가지 일에 몸을 바친 사람들의 손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김태경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인사말 없이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집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루에 올라서기 전 저는 제자가 일러준 대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바람으로 마루에 발을 디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무 마루는 바깥 공기만큼이나 시렸습니다.
발바닥에서 한기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따뜻하다는 건 과장이었군. 잉그리드가 그 사진 한 장에 너무 들떴던 거라고. 마루가 이렇게 찬데 방인들 얼마나 다르겠는가. 저는 가벼운 실망과 함께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마저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 30년 신념이 옳았다는 증거를 곧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김태경 장인이 안쪽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지를 바른 미닫이 문이 스르르 옆으로 밀렸습니다. 그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양말도 벗으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추운 곳에서 양말을 벗으라니. 하지만 저는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벗고 맨발로 방 안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닿은 것은 차가운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냥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봄날 햇볕에 데워진 돌처럼 은근하고 깊은 온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발끝부터 종아리, 무릎까지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 어디를 둘러봐도 난방기가 없었습니다. 라디에이터도 송풍구도 전기 패널도 없었습니다. 벽도 차가웠고 천장도 평범했습니다. 오직 바닥만이, 발밑에 그 바닥만이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건축가로서 본능적으로 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여론을 찾으려는 직업적인 습관이었습니다. 벽 모서리, 창틀 아래, 천장 구석. 하지만 어디에도 따뜻한 공기를 뿜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알아온 난방의 상식으로는 이 따뜻함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발바닥은 그 따뜻함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부정하는데 몸은 이미 인정해버린 겁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바닥에 대보았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팔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그 자리에 완전히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허벅지가, 등이 닿는 모든 곳에서 따뜻함이 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아래에서 저를 받쳐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바닥에 앉았을 뿐인데 왜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이 따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따뜻함에는 어떤 기억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던 그 느낌. 세상의 모든 추위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그 안도감. 저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낯선 동양의 작은 방바닥에서 그 까마득한 기억을 다시 만났습니다. 2달 전 사진 속 그 가족의 표정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편안하게 웃고 있었는지. 그 웃음은 그냥 따뜻해서가 아니라 안겨 있어서 나오는 웃음이었던 겁니다. 김태경 장인이 제 표정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방에는 지금 불이 없습니다. 새벽에 아궁이에 불을 한번 뗐을 뿐이에요. 불은 벌써 몇 시간 전에 꺼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방은 저녁까지 따뜻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꺼졌는데 따뜻하다니. 비행기에서 읽었던 그 문장,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그 원리가 지금 제 발밑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여론이 없는데 어떻게 방 전체가? 김태경 장인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마당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집 바깥쪽 낮은 곳에 작은 아궁이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식지 않은 제가 희미하게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불은 여기서 뗍니다. 그런데 그 열이 곧장 굴뚝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밤바닥 아래에 길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우림은 그걸 고래라고 부릅니다. 불의 열기가 그 고래길을 따라 방바닥 아래를 천천히 돌면서 깔아둔 돌을 데웁니다. 그 돌이 구들장입니다.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의 열기가 곧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방바닥 아래를 구불구불 돌며 돌의 열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리고 그 돌이 천천히 그 열을 머금는다는 것. 장인은 바닥 아래 구조를 손으로 그리듯 설명했습니다. 아궁이에서 시작된 불길이 방바닥 밑에 여러 갈래 길을 따라 흐르고 그 길 위에 넓고 평평한 돌을 얹어 방바닥을 만든다고. 불길이 지나가는 동안 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데워진다고 했습니다. 그가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건 불을 세게 떼는 게 아니라 그 열을 얼마나 오래 잡아두느냐라고. 좋은 구들은 적은 땔감으로도 온 식구가 하룻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적은 에너지로 오래 따뜻하게. 그것은 바로 제가 회의실에서 미달 판정을 받았던 그 새로운 효율 기준이 요구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천년 전의 장인들은 제가 이제야 따라가려는 그 기준을 이미 손끝의 지혜로 달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돌은 빨리 데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데워지면 빨리 식지도 않아요. 사람의 정과 똑같습니다. 천천히 데워지고 오래 갑니다. 불은 새벽에 꺼졌지만 저 돌들은 지금도 어젯밤 그 불의 온기를 품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당 뒤편의 찬바람 속에서도 저는 추운 줄을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고 저는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장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아무도 모른다고. 다만 땅에서 파는 옛 집터에서도 이런 구들의 흔적이 나온다고. 적어도 100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겨울을 났다고 했습니다. 1000년.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제 조상들이 벽난로 하나의 의지에 떨던 시절,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은 이미 방바닥 전체를 데우며 살았던 겁니다. 머릿속에서 제가 평생 신봉해온 라디에이터의 원리가 이 구들의 원리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웁니다. 공기는 가볍고 데워지면 곧장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의 따뜻함은 늘 천장에 머물고 금세 식습니다. 불을 끄면 30분도 안 돼 방이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구들은 공기가 아니라 돌을, 그 무겁고 단단한 돌을 데웁니다. 돌은 데워지는데 오래 걸리지만 한번 데워지면 그 열을 몇 시간이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위가 아니라 사람이 발을 딛고 몸을 누이는 바로 그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미달 판정을 받았던 그 모든 약정, 따뜻함이 천장으로 새어나가고 발밑은 차갑고 불을 끄면 금세 식는 그 모든 문제를 이 1000년 전의 방식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라디에이터가 데우는 것은 공기입니다. 가볍고 변덕스러운 공기. 반면 구들이 데우는 것은 돌입니다. 무겁고 한결같은 돌. 공기는 1도 데우는데 적은 열로 충분하지만 그만큼 빨리 식습니다. 돌은 데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열을 몇 배나 오래 붙들어둡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질마다 열을 머금는 능력이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시험을 위해 외운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 전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원리를 책이 아니라 삶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돌이 열을 잘 머금는지, 그 돌을 어떻게 깔아야 골고루 따뜻해지는지 수백 년의 경험으로 몸에 새긴 겁니다. 장인이 저를 다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다시 앉으니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신기했지만 이제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평생 추위를 이기는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 전 이 땅의 사람들은 제가 30년을 바쳐 도달하려던 그 따뜻함을 이미 매일의 일상으로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방 안에는 작은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으로 눈 덮인 마당이 보였습니다. 바깥은 영화의 세상이었습니다.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 안쪽, 제가 앉은 이 작은 방은 봄이었습니다. 안과 밖의 그 극단적인 대비가 저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겨울이고 한쪽은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을 만든 것은 거창한 기계가 아니라 새벽에 한 번 지핀 작은 불과 그 열을 품은 돌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다시 바닥을 만졌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평생 기계와 숫자로 따뜻함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의 따뜻함은 어쩐지 기계의 따뜻함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사람의 것에 가까운 따뜻함이었습니다. 김태경 장인이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가 차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몸으로 느껴보세요. 이건 설명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앉아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집도 이런 방 하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궁궐만 따뜻한 게 아니었어요. 산골 농부의 초가집도 한겨울이면 온 식구가 이 따뜻한 방 하나에 모여 잤습니다. 그게 우리네 살림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따뜻함이 부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말, 가난한 백성도 누릴 수 있는 따뜻함이었다는 말, 제 할아버지가 평생 갈망했던 그 평등한 따뜻함이 이 땅에는 1000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30여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 신념이 이 따뜻한 방바닥 위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충격은 이 따뜻함의 원리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찾아오리라는 것을. 안동에서의 첫날이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따뜻한 구들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평생 침대 없이 잠든 적 없던 제가 얇은 요 하나를 깔고 바닥에 등을 댔습니다. 처음엔 불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고 어떻게 자느냐고. 그런데 등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 따뜻함이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평생 침대에서도 풀리지 않던 어깨의 긴장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깥은 더 추워졌습니다. 창호지가 바람에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 등은, 제 다리는, 제 어깨는 밤새 따뜻했습니다. 새벽에 잠시 깼을 때 손을 바닥에 대보니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은 분명 전날 새벽에 꺼졌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슬로의 제 집이 떠올랐습니다. 최고의 단열재로 지은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은 그 집. 그런데도 새벽이면 라디에이터가 식어 발이 시려 잠을 깨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라디에이터를 켜둬야 했고 그만큼 난방비가 새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한옥은 전날 새벽에 불을 한 번 뗀 것만으로 이틀째 밤까지 온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향해 작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평생 풀지 못한 숙제의 답이 이 흙바닥 아래 천년째 묻혀 있었던 겁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김태경 장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가로서 이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장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복원 중인 다른 한옥의 공사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침 방바닥을 새로 놓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구들의 속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밤바닥을 드러내자 그 아래에 미로 같은 길이 드러났습니다. 흙과 돌로 쌓은 낮은 벽들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장인이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고래라고 했던 그 길입니다. 아궁이에서 들어온 불길이 이 길을 따라 방 전체를 한 바퀴 돌고 그동안 위에 얹힌 구들장을 골고루 데웁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그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친 흙냄새와 마른 돌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손끝으로 돌을 만져보니 넓적하고 매끄러운 돌들이 빈틈없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돌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돌은 두껍고 어떤 돌은 얇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길은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궁이에서 가까운 쪽은 좁고 멀어질수록 넓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장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동시에 돌의 두께가 다른 이유도 함께 물었습니다. 장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불은 아궁이 가까운 쪽이 제일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쪽 길을 좁게 만들어 열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반대로 아궁이에서 먼 쪽은 열이 이미 식어 있으니 길을 넓혀서 남은 온기라도 천천히 머물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방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지거든요. 한쪽만 절절 끓고 한쪽은 차가우면 그건 잘못 놓은 구들입니다. 돌의 두께도 같은 위치입니다. 불에 가까워 너무 뜨거워지는 곳에는 두꺼운 돌을 얹습니다. 두꺼운 돌은 천천히 데워지니까 사람이 대지 않을 만큼만 은근하게 올라옵니다. 원쪽에는 얇은 돌을 얹어 적은 열로도 금방 따뜻해지게 합니다. 그렇게 두께를 조절해서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이 흔들렸습니다.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려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옛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교한 열 설계였습니다. 현대 건축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한 공간 안에서 온도를 고르게 만드는 것. 따뜻한 곳과 차가운 곳의 차이를 줄이는 것. 저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값비싼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동원해왔습니다. 저는 평생 컴퓨터로 열의 흐름을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방 안의 온도 분포를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천년 전 이 땅의 장인들은 컴퓨터도 계산기도 없이 오직 길의 너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방 전체의 온도를 고르게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누가 계산해서 정한 겁니까?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장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장인들이 놓아보고 실패하고 고쳐가며 몸으로 익힌 겁니다. 우리 스승의 스승, 그 스승의 스승으로 이어져 온 손의 기억이죠. 저는 그 길의 너비를 자로재지 않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면 여기는 좁혀야겠다, 여기는 넓혀야겠다, 그냥 알아집니다. 그가 잠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흙이 깊게 밴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제자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은 제 스승의 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거친 손을 바라보며 제 매끈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만 만져온 손이었습니다. 어느 손이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있는지 저는 그 순간 부끄럽게도 알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알아진다. 저는 그 말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수십 대의 컴퓨터로 하던 일을 이 노인은 손끝의 감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천년 동안 검증된 방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동양의 전통 기술을 두고 과학 없는 낭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들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는 그 어떤 현대 기술보다 더 깊은 과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지 그 과학이 논문이나 공식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형태였을 뿐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학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는 글로 적어 증명하는 과학이고 다른 하나는 몸으로 익혀 살아내는 과학이라는 것을. 그리고 후자가 때로는 더 강하다는 것을. 저는 그날 오후 서울로 향했습니다. 잉그리드가 미리 연결해둔 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세준이라는 글로벌 건자재 기업에서 현대식 바닥난방 시스템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안동의 구들이 1000년 전의 과거라면 박세준이 보여줄 것은 그 원리가 오늘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박세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젊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동의 김태경 장인이 천년의 과거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박세준은 그 과거를 미래로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같은 따뜻함을 다른 시대에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신축 아파트의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보통 가정이 사는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그곳 역시 라디에이터도 송풍구도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박세준이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리는 안동의 구들과 똑같습니다. 다만 불 대신 따뜻한 물을 씁니다. 바닥 아래에 가느다란 파이프를 깔고 그 안으로 데운 물을 순환시킵니다. 물이 지나가며 바닥 전체를 데우는 거죠. 볼을 데우던 자리에 물파이프가 들어간 겁니다. 천년의 지혜를 현대기술로 옮긴 셈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회의실에서 받았던 그 충격이 몇 배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가 한 가지 비교를 보여주었습니다. 라디에이터로 같은 방을 따뜻하게 만들려면 공기 온도를 23도까지 올려야 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천장으로 도망가니까요. 그런데 바닥난방은 어떨까요? 바닥에서 직접 사람 몸으로 열이 전해지니 공기 온도가 20도만 되어도 사람은 똑같이 따뜻함을 느낍니다. 단 3도 차이. 사소해 보이지만 그 3도를 덜 데우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크게 절약됩니다. 박세준이 그래프를 하나 더 띄웠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쓰는 방의 온도 분포였습니다. 천장 부근은 26도로 후끈한데 사람이 앉는 바닥 부근은 18도로 서늘했습니다. 머리는 덥고 발은 시린. 제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그 분포였습니다. 그 옆에 바닥난방 방의 분포가 떴습니다. 바닥은 22도, 천장은 21도. 위아래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는 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한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두 그래프를 번갈아 보며 30년 동안 제가 만들어온 방들이 전부 첫 번째 그래프였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바닥 복사 난방은 기존 난방보다 최대 30%까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박세준이 덧붙였습니다. 30%. 제가 회의실에서 미달 판정을 받은 그 격차를 이 방식은 단번에 메우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제 600세대 단지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 단지를 라디에이터가 아니라 바닥난방으로 설계했다면 해마다 작은 마을 하나가 쓸 만큼 버려지던 그 에너지가 사라졌을 겁니다. 600가구의 난방비가 30% 가까이 줄었을 겁니다. 형편이 어려운 그 가정들에게 그 차이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오만 때문에 그들에게서 따뜻한 겨울과 가벼운 난방비를 빼앗을 뻔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 명치가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그가 계속 숫자를 쌓아갔습니다. 라디에이터는 뜨거운 표면 주위로 공기를 빠르게 휘돌립니다. 그 과정에서 바닥에 먼지가 함께 떠올라 방 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바닥난방은 공기를 거의 휘젓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지 순환이 적고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훨씬 좋습니다. 천년 전 한국 사람들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따른 그 방식이 결과적으로 가장 건강한 난방이기도 했던 겁니다. 박세준이 한 가지를 더 짚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따뜻한 바닥에 직접 앉고 눕고 자라난다고. 아기는 그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노인은 그 바닥에서 아픈 허리를 지진다고. 난방이 단순히 공간을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에 직접 닿는 것이라고. 그래서 한국말에는 따뜻한 방바닥을 가리키는 정겨운 표현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난방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난방은 늘 공기의 온도를 맞추는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난방은 사람과 맞닿는 따뜻함의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비효율의 극치라고 강연장에서 비웃었던 바로 그 방식이 효율에서도 건강에서도 쾌적함에서도 제 라디에이터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30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세준이 마지막으로 시장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바닥난방 시장 규모는 2024년에 이미 7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2025년 약 81억 달러에서 시작해 2034년에는 약 129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5%가 넘는 성장. 박세준은 더 구체적인 숫자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주거용 바닥난방 시장만 따로 떼어봐도 2022년 약 8억 6천만 달러에서 2023년 약 9억 1천만 달러, 그리고 2024년에는 약 9억 6천만 달러로 해마다 꾸준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의 본고장인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은 이미 바닥난방 시장 규모가 12억 달러를 넘어섰고, 유럽의회는 화석연료를 쓰는 중앙난방 시스템에 대한 보조금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6,500만 가구가 넘는 유럽의 집들이 라디에이터를 버리고 다른 길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길의 끝에 한국의 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평생 신봉한 라디에이터는 저물어가는 기술이었고, 제가 비웃은 바닥난방은 떠오르는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뿌리가 안동의 그 작은 구들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박세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서양 사람들은 압니까? 이 바닥난방이 어디서 왔는지 말입니다. 박세준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냥 현대식 친환경 난방이라고만 알죠. 하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면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당신 같은 서양의 건축가라면 그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합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비효율이라고 계산했던 게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난방이었군요. 30년을 헛본 겁니다. 박세준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를 무기로 다른 사람의 주장을 꺾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숫자가 저 자신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세준의 그 마지막 말은 저를 또 다른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함의 뿌리에 얽힌 한 서양 거장의 이야기 속으로 말입니다. 박세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면 서양 건축의 역사를 통째로 바꾼 거장이었습니다.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이름 앞에서 옷깃을 여밉니다. 저 역시 학생 시절 그의 작품 사진을 교과서에서 닳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의 온돌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의 대표작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폭포 위에 지어진 그 유명한 집, 미국 곳곳에 남은 그의 건축물들. 그것들은 서양 건축의 자존심이자 모더니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건축의 신화 같은 인물과 동양의 옛 난방 사이에 도대체 어떤 다리가 놓여 있다는 건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박세준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1914년의 겨울이었습니다. 라이트는 일본의 한 큰 호텔을 짓는 일을 맡아 도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오쿠라라는 일본 귀족의 저택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몹시 추웠습니다. 라이트는 식사를 하는 내내 추위에 떨었습니다. 손이 곱고 등이 시렸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은 추위에 약했으니까요. 라이트는 그 추운 식탁에서 어서 식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영색이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따뜻한 집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동양의 가옥이 내심 한심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곧 평생을 뒤바꿀 발견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주인은 라이트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위한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선 순간 라이트는 자신의 눈을, 아니 자신의 몸을 의심했습니다. 그 방은 따뜻했습니다. 바닥이 노란 기름 종이로 덮여 있었고 그 바닥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방 안 어디에도 난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방 전체가 봄처럼 데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제가 안동의 구들방에서 겪은 그 경험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한 서양 건축가와 또 다른 서양 건축가가 똑같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똑같은 따뜻함 앞에서 똑같이 말을 잃었던 겁니다. 박세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라이트는 그 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통역을 맡은 사람이 답했습니다. 코리안 룸, 한국식 방이라고. 바닥 아래에서 배우는 방식이라고.
그 일본 귀족은 예전에 한국에서 그 온도를 경험했고 그 따뜻함을 잊지 못해 자기 집에 똑같은 방을 하나 들였던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잊지 못해서. 그 따뜻함을 잊지 못해서 바다 건너 자기 집에까지 그 방을 들였다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동의 그 구들방에 한번 앉아본 뒤로 저는 그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세준이 라이트가 직접 남긴 글을 들려주었습니다. 라이트는 훗날 자서전에서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난방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것은 난방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의 기후 같은 것이었다고. 아래로부터 데워지는 그 형언할 수 없는 편안함은 하나의 발견이었다고. 그리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이보다 더 이상적인 따뜻함은 없다고. 태양의 열기조차도 이만 못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양의 열기조차도 이만 못하다. 서양 건축의 거장이 한국의 가난한 백성이 천년을 누려온 그 방바닥 앞에서 태양보다 낫다고 고백한 겁니다. 라이트 같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은 그 따뜻함이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서 어루만지는 어떤 근원적인 따뜻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칠 전 안동의 구들방에서 목이 메었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라이트도 100년 전에 똑같이 느꼈던 겁니다. 위대한 거장도 평범한 저도 그 따뜻함 앞에서는 똑같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이트는 그 방의 원리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통역을 맡은 사람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 바깥에서 피운 불의 열기가 바닥 아래에 깔린 길을 따라 이리저리 흐르며 바닥을 데우고 반대쪽 구석의 높은 굴뚝으로 연기가 빠져나간다고. 라이트는 그 설명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찾던 이상적인 난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라이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세준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 원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만 불과 연기 대신 뜨거운 물을 파이프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연기를 다루는 일은 어렵고 위험했지만 물을 파이프에 흘리는 일은 훨씬 다루기 쉬웠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천년의 지혜가 현대기술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들장에 돌을 데우던 그 열을 물이 대신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대표작들의 그 바닥난방을 직접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쓰는 현대식 온수 바닥난방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그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하나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난방 기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떤 오만이었습니다. 서양의 기술이 늘 앞서 있다는 동양은 배우는 쪽이고 서양은 가르치는 쪽이라는 그 뿌리 깊은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착각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착각이 제 발밑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바닥난방을 현대 서양의 친환경 기술이라고 알아왔습니다. 효율을 따지는 똑똑한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보의 산물이라고. 그런데 그 뿌리가 천년 전 동양의 한 가난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것도 라이트라는 한 서양 거장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방현장에서 제가 비효율의 극치라고 비웃었던 그 바닥난방. 사실 그것은 제 문명이 동양에서 빌려온 따뜻함이었습니다. 빌려온 것을 자기 것인 양 알고 그 출처마저 비웃었던 겁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서울의 거리를 한참 걸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노르웨이만큼은 아니어도 한국의 겨우 역시 매서웠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현관문을 열면 발밑에서부터 따뜻함이 그들을 맞이하리라는 것을. 해가 지고 도시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 수많은 아파트의 창문들, 저 창문 하나하나 안에서 수백만 가구가 따뜻한 방바닥 위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그 따뜻함을 그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조차 모를 만큼. 저는 한 식당에 들어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식당 바닥도 따뜻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앉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양말을 신은 발로 그 바닥을 느끼며 문득 제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봉사음으로 손가락을 잃은 어부, 추위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던 그분. 만약 제 할아버지가 이 방바닥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 차가운 바다에서 돌아와 이런 따뜻한 바닥에 곱은 손을 녹일 수 있었다면 어쩌면 손가락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갈망했던 추위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그 따뜻함의 정답이
이 머나먼 동쪽 나라에 1000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국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따뜻함을 단지 기술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갔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차가운 손발을 이불 속에 모아 녹였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은 그들에게 난방장치가 아니라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고 정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따뜻함을 숫자로만 다뤄왔습니다. 몇 도, 몇 와트, 몇 퍼센트.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따뜻함을 마음으로 다뤄왔습니다. 저는 그 차이 앞에서 제가 알던 건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따뜻함이란 공기의 온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 주인 할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통역기로 들어보니 따뜻하게 잘 가라는 인사였습니다. 따뜻하게.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정겹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헤어질 때조차 따뜻함을 빌어주는구나. 천년을 따뜻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인사였습니다. 그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서 저는 김태경 장인의 거친 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의 뭉툭한 손도. 추위와 평생을 싸워온 사람들. 그러나 한국의 그 노인들에게는 추위에 맞서 싸울 무기가 1000년 전부터 발밑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얼굴에 깃든 따뜻함의 비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그 차가운 매트리스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제 몸은 이미 바닥의 따뜻함을 기억해버린 겁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제 30년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 제가 비웃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시 쓰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슬로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제 설계도, 제 신념도, 그리고 제가 후배들에게 가르쳐온 그 모든 것도, 무엇보다 미달 판정을 받았던 그 600세대 단지를, 그 가정들에게 진짜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다면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한 건축가가 진짜로 성장하는 순간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마침내 그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1000년 전 한국의 방바닥이 제게 가르쳐준 이 진실을 이제는 제가 전할 차례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따뜻한 방바닥 위에 모여 앉은 가족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저는 오슬로의 한 강당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제가 바닥 난방을 비웃었던 바로 그 협회의 강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 손에 들린 슬라이드는 그때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저는 잠시 손바닥을 펴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키보드만 만지던 그 매끈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사이 그 손은 흙을 만지고 돌을 쌓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직접 구들 시공 현장을 찾아다니며 그 따뜻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된 셈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달 판정을 받았던 600세대 단지는 제 손으로 처음부터 다시 설계되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모두 걷어내고 바닥 아래에 따뜻한 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깔았습니다. 안동에서 배운 그 원리,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를 고르게 맞추는 그 지혜를 저는 현대식 설계에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설계를 다시 하는 동안 저는 김태경 장인이 손으로 흙을 만지며 길의 너비를 가늠하던 모습을 몇 번이고 떠올렸습니다. 저는 비록 컴퓨터로 작업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장인의 손끝을 닮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방의 어느 구석도 차갑지 않도록, 어느 가족의 발끝도 시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단지는 이번에는 가뿐히 에너지 효율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최고 등급으로 말입니다. 지난달 그 단지에 첫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입주하는 한 가족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둔 젊은 부부였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늘 난방비를 걱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은 바깥에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짐을 나르느라 온 가족의 손발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짐을 들이고 현관문을 닫자 거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따뜻해진 거실 바닥에 앉았을 때 어린 딸아이가 양말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바닥이 따뜻해. 아이의 엄마가 그 작은 발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와도 아이들 발이 시리지 않겠다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년 전 잉그리드가 보여준 그 사진 속 가족이 이제 제 눈앞에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노르웨이의 한 작은 거실에서 말입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청중을 향해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담단은 조용했습니다. 1년 전 제 강연에서 웃음을 터뜨렸던 바로 그 후배들이
이번에는 숨을 죽이고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안동의 그 구들방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가장 앞선 미래의 난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1000년 전 한국 백성의 방바닥에 이미 있었습니다. 강당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기술이라 자랑하는 이 바닥 난방은 사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동양에서 발견해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의 온돌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그들이 1000년 전부터 누려온 따뜻함을 따라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했고 누군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제 농담에 함께 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강당에는 웃음 대신 깊은 깨달음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를 향해 손을 들었던 그 젊은 건축가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 질문에 이제야 제대로 답하는 셈이었습니다. 그가 옳았고 제가 틀렸습니다. 그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후련한 일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잉그리드가 무대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어. 직접 가서 보니 정말 부끄러워지더군. 잉그리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부끄러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선배님. 그건 사람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76억 달러를 넘어선 바닥 난방 시장은 해마다 5%가 넘게 커지며 머지않아 129억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의 본고장이던 독일과 덴마크,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조차 이제 새로 짓는 집의 절반 가까이가 바닥 난방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1000년 전 한국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그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안동의 그 구들방을 떠올립니다. 김태경 장인의 거친 손과 그 손이 천년의 지혜를 어루만지던 모습을, 그리고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밟던 한국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을. 그들에게 그것은 그저 매일의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너무도 당연한 따뜻함. 그러나 그 당연한 따뜻함이 사실은 전 세계가 100년이 넘도록 뒤따라온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오며 100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온 따뜻함. 수많은 왕조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동안에도 이 땅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따뜻한 방바닥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 민족이 추위를 이겨내며 쌓아올린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가난한 백성도 부유한 양반도 똑같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던 나라. 임금의 궁궐과 산골의 초가집이 같은 원리로 되어졌던 나라. 추위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했던 그 따뜻함을 한국은 1000년 전부터 품어왔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평생 갈망했던 그 따뜻함의 정답을 저는 이 머나먼 동쪽 나라에서 마침내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장 앞선 미래는 늘 가장 먼 과거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를 100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은 늘 새로운 것에 열광합니다. 더 빠르고 더 화려한 기술에 눈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대한 지혜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바로 그런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어느 집에서는 한 가족이 따뜻한 방바닥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겁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그 방 안은 봄처럼 따뜻하겠죠. 그 평범한 저녁이 사실은 세계가 100년을 걸려 따라온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까요? 어쩌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따뜻함을 매일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